경기도 외곽 단풍이 붉게 물든 산자락 아래 한옥의 곡선을 닮은 거대한 건축물이 서 있었습니다. 이름은 청남원, 최고급 유료 실버타운이었지요. 박명숙 씨는 그곳의 웅장한 로비 한복판에 서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카드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명숙 씨는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살았습니다. 칠판 앞에 서서 아이들에게 정직과 성실을 가르쳤고 집에 돌아오면 아들과 딸을 반듯하게 키워냈지요. 남편이 췌장암으로 먼저 떠난 뒤 5년 그녀의 삶은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 정우는 그 고요를 불안으로 읽었지요. 어머니, 이제 그만 쉬셔도 돼요. 여긴 24시간 간호사도 있고 식단도 최고급이래요. 저희 마음 편하게 거기 계셔주세요. 아들이 말한 마음 편하게라는 단어는 명숙 씨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한국의 부모들이 마지막으로 완수해야 할 숙제처럼 느껴졌거든요. 명숙 씨는 30년 넘게 써온 일기장 몇 권과 손때 묻은 안경, 그리고 낡은 책상 하나만 챙겨 이곳으로 왔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그 풍경이 마치 정교하게 그려진 병풍처럼 느껴졌지요. 가구는 새 것이었고 벽지는 티 없이 깨끗했지만 그곳 어디에도 명숙 씨의 삶이 배어있는 냄새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었지요.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겠지. 내가 적응하면 될 일이야. 명숙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마주친 노인들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직원들의 표정도 기계적으로 보였지요. 명숙 씨는 문득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화려한 평화 뒤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또 다른 교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청남원에서의 생활이 한 달을 넘겼을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엔 호텔 갔던 서비스들이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지요. 오후 2시에 예정된 서예 수업은 강사의 사정을 이유로 3번이나 취소되었습니다. 로비에 놓인 홍보용 책자에는 맞춤형 건강관리라고 적혀 있었지만 정작 혈압을 체크해주는 간호사는 늘 자리를 비우고 없었지요. 명숙 씨는 식당에서 영자 씨를 만났습니다. 영자 씨는 평생 시장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며 거친 세파를 견뎌온 분이었습니다. 박 선생, 여기 겉만 번지르르 하지 실속은 하나도 없어. 어제는 저녁 국거리 소고기가 한우라더니 내가 먹어보니 질긴 게 딱 수입 냉동이야. 돈은 한우값을 받으면서 말이야. 영자 씨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명숙 씨는 그저 쓴웃음을 지었지요. 하지만 문제는 식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명숙 씨는 무릎이 좋지 않아 야간에 가끔 통증을 느꼈습니다. 비상벨을 눌러보았지만 응답은 5분이 지나서야 왔지요. 어르신, 이 시간에 벨 누르시면 다른 분들 주무시는데 방해돼요. 좀 참으셨다가 아침에 말씀하세요. 젊은 직원의 목소리에는 귀찮음이 역력했습니다. 명숙 씨는 가슴이 떨렸지요. 자신이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세상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낸 만큼의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었거든요. 명숙 씨는 주말에 방문한 아들 정우에게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정우야, 여기가 홍보하던 거랑은 좀 다른 것 같구나.
밤에 벨을 눌러도 사람도 안 오고 아들은 핸드폰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거기가 얼마나 비싼 데인데요? 요즘 구인난이라 좀 그럴 거예요. 엄마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계세요. 저희도 여기 모시느라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 고생이라는 말에 명숙 씨는 입을 닫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어린 피곤함이 그녀의 목소리를 가로막았지요. 명숙 씨는 그날 밤 텅 빈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청남원의 하루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빨간 펜을 들던 그 시절처럼 말이지요. 다음 주 명숙 씨는 시설관리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정중하게 작성한 서면이었지요. 야간 응급체계 개선과 프로그램 정상 운영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어르신,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은 전국적인 문제고요. 프로그램은 상황 봐가며 진행하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담당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어차피 바꿀 수 없다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지요. 자신이 평생 가르쳐온 정직과 책임이라는 가치가 이곳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날 저녁 명숙 씨는 영자 씨와 로비 구석에 앉았습니다. 박 선생,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애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온 곳인데 또 말썽 부리면 우리만 힘들어. 영자 씨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단풍이 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하나둘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목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자 씨, 기록은 힘이에요. 우리가 입을 다물면 우린 정말로 돌봐줘야 할 짐이 되지만 기록을 하면 우린 지켜보는 사람이 돼요. 명숙 씨는 수첩을 꺼내 영자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취소된 프로그램 목록, 응답 지연 시간, 식단 불일치 내역이 빼곡했지요. 영자 씨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 그럼 우리 둘이서 제대로 해보자고. 나는 부엌 쪽을 맡을게. 박 선생은 시설 관리 쪽을 기록하고 두 사람은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명숙 씨는 그날 밤 수첩 첫 장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내 존엄은 내가 지킨다. 10월의 마지막 밤 차가운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욱신거리는 무릎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옆방 최 씨 노인의 방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숙 씨는 본능적으로 복도로 나갔습니다. 최 씨 노인의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는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명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1분, 3분, 5분. 시간은 야속하게 흘렀지만 복도는 적막하기만 했지요. 사람 살려요.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명숙 씨의 비명에 영자 씨가 튀어나왔고 한참 뒤에야 하품을 하며 나타난 당직 직원은 상황을 보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전화를 안 하시고 벨만 누르세요? 밤에는 벨소리 줄여놓는단 말이에요. 직원의 뻔뻔한 대꾸에 명숙 씨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실로 실려간 최 씨 노인은 고비를 넘겼지만 다음 날 아침 김 원장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었지요. 어르신들, 밤에는 조용히 계셔야죠. 비상벨은 정말 위급할 때만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최 씨 어르신은 평소 지병이 있으셨던 거고요. 원장의 미소 띤 얼굴 뒤에는 오로지 책임 회피뿐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그 자리에서 항의했지요. 원장님, 사람이 쓰러졌는데 12분이나 걸렸어요. 이게 정상적인 응급 체계입니까? 어르신, 감정적으로 대하시면 곤란합니다. 저희도 인력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해해 주셔야죠. 원장은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 말투 속에는 어차피 당신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무시가 깔려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았지요. 그녀의 손에는 오래전 교무실에서 쓰던 낡은 수첩과 빨간 펜이 들려 있었습니다. 10월 31일 23시 15분 비상벨 작동 불량. 당직자 12분 후 도착. 책임 회피 발언 기록. 명숙 씨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명료한 분노로 바뀌었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명숙 씨와 영자 씨가 로비에서 수첩을 펼쳐놓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젊은 대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들, 그거 자꾸 뭘 적으시는 거예요? 혹시 민원 넣으실 건가요? 명숙 씨는 안경을 고쳤으며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정우가 여기 생활이 너무 궁금하다기에 일기를 쓰는 중이에요. 아주 세세하게요. 대리의 표정이 굳어졌지요. 그날 저녁 명숙 씨는 아들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엄마, 또 그러세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거기 월 비용이 얼만데 자꾸 불평만 하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그냥 적응하세요. 전화를 끊은 뒤 명숙 씨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요. 박 선생, 우리가 이긴다고 뭐가 바뀔까? 애들은 우리가 치매라도 걸린 줄 알 거야. 그냥 참고 사는 게 나을지도 몰라. 영자 씨의 회의적인 말에 명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자 씨, 기록은 힘이에요. 우리가 입을 다물면 우린 정말로 돌봐줘야 할 짐이 되지만 기록을 하면 우린 감시자가 돼요. 나 박명숙이야. 애들 가르치던 박 선생이라고. 명숙 씨는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수첩의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지요. 취소된 프로그램 목록, 야간 근무자 무단 이탈 기록, 식단표와 다른 급식 제공 내역을 날짜와 시간 순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는 주방 쓰레기통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통 사진을 찍어 명숙 씨에게 전달했지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숙 씨는 창가에 서서 하얀 눈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수첩 속에 쌓이는 사실들은 그녀에게 기묘한 희망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지요. 명숙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사실은 언젠가 빛을 본다. 그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빨간 펜을 들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한 사람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명숙 씨의 수첩은 어느덧 세 권이 되었습니다. 취소된 프로그램 목록 42건, 야간 근무자 무단 이탈 8건, 식단표와 다른 급식 제공 25건.
그녀는 날짜와 시간을 칼같이 지켜 기록했지요. 영자 씨는 주방 쓰레기통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통 사진을 찍어 명숙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변화는 조금씩 시작되었습니다. 명숙 씨와 영자 씨가 로비에서 수첩을 들고 속닥거릴 때마다 직원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었지요. 야간 당직자는 이전보다 자주 순찰을 돌기 시작했고 프로그램 취소 공지도 며칠 전에 미리 나붙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명숙 씨는 로비 소파에서 다른 거주자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최 씨 노인도 회복되어 자리에 함께했지요. 박 선생님, 우리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뭘 하면 될까요? 최 씨 노인의 말에 명숙 씨는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각자 불편하셨던 일을 메모해 주세요. 날짜와 시간만 정확하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으면 더 큰 힘이 될 거예요. 거주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지요. 명숙 씨는 그날 밤 아들 정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부탁이 있다. 이번 주말에 꼭 와줄 수 있니? 내가 봐야 할 게 있어. 아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바쁜데 왜 자꾸. 정우야, 제발. 명숙 씨의 간절한 목소리에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지요. 알겠어요, 엄마. 토요일에 갈게요. 토요일 오후 아들 정우는 피곤한 얼굴로 청남원에 도착했습니다. 명숙 씨는 말없이 수첩 3권을 아들 앞에 놓았지요. 이게 뭐예요? 내가 내준 숙제의 검사지다. 정우야, 읽어봐라. 내가 효도라고 믿었던 이 화려한 곳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던 아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곳엔 최 씨 노인이 쓰러지던 밤의 긴박한 기록과 직원들의 방치 상황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었지요. 아들은 말없이 수첩을 끝까지 읽어내려갔습니다. 1시간 뒤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그냥 여기가 제일 비싸고 좋다고 해서 정말 죄송해요. 아들은 명숙 씨의 손을 잡고 사과했습니다. 명숙 씨는 아들을 탓하지 않았지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나쁜 아들이 아니야. 다만 몰랐을 뿐이지. 이제 알았으니 엄마를 도와줄 수 있겠니? 네, 엄마.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아들의 대답에 명숙 씨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나니 마음속에 따뜻한 회복의 기운이 감돌았지요. 다음 주 명숙 씨는 영자 씨와 다른 거주자, 대표들을 모아 소규모 반상회를 열었습니다. 정우는 자료를 정리해 법률 상담을 받아왔고 소비자 보호원 신고 절차도 알아왔지요. 어르신들, 우리가 모은 기록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계약 위반이에요. 제가 원장님과의 면담을 주선하겠습니다. 정우의 말에 거주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명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겨울 햇살이 눈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이 이제 확실한 빛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숙 씨는 수첩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록은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였다. 우리는 함께 싸울 수 있다. 명숙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 장으로 가는 길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원장과의 면담날, 명숙 씨는 가장 아끼던 옥색 계량 한복을 입었습니다. 등 뒤에는 아들 정우와 영자 씨, 그리고 다른 거주자 대표들이 든든하게 서 있었지요. 명숙 씨는 원장의 책상 위에 수첩 3권과 영자 씨가 찍은 사진들을 나열했습니다. 원장님, 이 기록들은 제가 지난 석 달간 직접 보고 겪은 사실들입니다.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약한 정당한 대우를 돌려받으러 왔습니다. 명숙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원장은 수첩을 넘기며 식은땀을 흘렸지요. 이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가 아닙니다. 날짜와 시간, 증거가 다 있습니다. 만약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 기록들은 관계기관과 언론에 전달될 겁니다. 정우가 침착하게 거들었습니다. 원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지요. 죄송합니다. 운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원장은 운영 방식을 재정비하고 간호 인력을 충원하며 거주자 자치위원회를 공식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명숙 씨는 그 약속을 문서로 확답받은 뒤에야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하지만 명숙 씨의 진짜 결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가 놀라며 물었지요. 박 선생, 이제 좋아지는데 왜 떠나려고 해? 영자 씨, 여기서 싸우며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나는 누군가 차려주는 밥상보다 내 손으로 끓인 미역국 냄새가 더 그립다는 거요. 명숙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들 정우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엄마, 이제 개선된다는데 그냥 여기 계시는 게 어때요? 아니, 정우야. 나 아직 내 밥벌이 할 힘 있다. 그리고 손주들 얼굴도 자주 보고 싶고. 명숙 씨의 대답에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제가 집 근처에 괜찮은 빌라 하나 알아볼게요. 엄마 혼자 사시기 좋은 곳으로요. 고맙다, 정우야. 이번엔 내가 진짜로 엄마를 도와주는 거구나.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마음이 통하니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지요. 한 달 뒤 명숙 씨는 아들 집 근처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은 없었지만 베란다에는 그녀가 직접 심은 상추와 고추 모종이 자라고 있었지요.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책상과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요일이면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미리 예약하지 않고도 찾아왔습니다. 명숙 씨는 손수 끓인 된장찌개와 김치전을 내놓았지요. 손주들은 할머니의 무릎에 기대어 옛날 이야기를 졸랐습니다. 할머니, 청남원에선 뭐 했어요? 응, 할머니가 친구들이랑 정의를 지켰단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가르쳐줬지. 손주의 맑은 눈빛에 명숙 씨는 옛 교단에 섰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었지요. 가끔 영자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청남원 식단이 좋아졌다는 소식, 간호사들이 친절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지요. 박 선생, 선생님 덕분에 여기가 많이 나아졌어요. 고마워요. 영자 씨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지요. 명숙 씨는 전화를 끊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새 일기장을 펼쳤지요. 75세, 나는 오늘에서야 진정으로 독립했다.
내 인생의 빨간 펜은 타인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문장을 더 선명하게 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명숙 씨의 안경 너머로 맑게 부서졌습니다. 베란다의 상추는 푸르게 자라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 냄새가 퍼져나왔지요. 명숙 씨는 이제 더 이상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하고 선명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펜을 들었지요. 오늘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서요.